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늘 조용한 쪽에 속했다. 밥상에서도, TV 앞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아버지는 늘 듣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말없이 세수를 하고 말없이 옷을 입고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 모습은 마치 매일 반복되는 기계 같았다. 정확했고 조용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하루 동안 가장 길게 하는 말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왔어요? 내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나 짧게 어하고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게 아버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말수가 적은 대신 책임감이 강한 사람, 표현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티는 사람. 그게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조금씩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회사 괜찮아? 내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뭐 그냥 그렇지.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는지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신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반응도 없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너무 사소해서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퇴근 후 TV를 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어도 아버지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생각에 잠겨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아버지, TV 재미없어요?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어봐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말을 줄였다. 아니, 말을 줄인 게 아니라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밥 먹어라. 불 꺼라. 조심히 다녀와라. 그 짧은 말들마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닿을 수 없는 사람. 그때도 나는 몰랐다. 그 침묵이 아버지가 보내는 가장 큰 신호였다는 걸.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틀렸던 날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시간이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각자 자기 그릇을 앞에 두고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을 하나 따라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물이 담긴 컵이 손 안에서 살짝 흔들렸다. 저요? 아버지, 저예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농담인 줄 알았다. 아버지가 피곤해서 잠깐 헷갈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아주 오래,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한데, 잘 모르겠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머니가 옆에서 급하게 말을 끊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얘 내 아들이잖아. 그제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오늘은 나를 알아볼까?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처럼 볼까? 아버지는 어떤 날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왔냐? 그 한마디에 나는 안도했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아버지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학생이라고 불렀다. 아니면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아버지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쳤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넘겼다. 아버지 또 장난치시네. 웃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잊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전의 아버지라면 분명 미안해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정신이 없네. 그렇게라도 말했을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의 아버지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버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낯설지도 무섭지도 않은 그저 텅 빈 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조용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속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래 하고 외투를 입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왜 병원이야? 멀쩡한데 무슨 검사냐? 한마디쯤은 했을 사람인데 그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바닥만 보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응. 그 응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계절이 언제인지. 아버지는 절반쯤은 맞췄고 절반쯤은 틀렸다. 의사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며 말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 말은 놀랄 만큼 담담했다. 마치 감기 증상을 설명하듯 아주 평범한 어조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기보다 꽉 막힌 느낌이었다. 의사는 약에 대해 설명했고 앞으로의 경과를 이야기했다. 생활 습관, 정기 검진, 가족의 역할. 하지만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귀에는 딱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완치가 어렵다. 완치가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그 순간 나는 웃어야 했다. 아니, 웃는 척을 해야 했다. 아니에요. 초기래요. 약 먹으면 괜찮대요. 그 말은 아버지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내가 울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너무 밝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빴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그 시간을 아무도 멈춰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보는 일은 전부 내 몫이 되었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편하게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 불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불꽃만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급히 끄자 아버지는 왜 그러냐는 듯 나를 바라봤다. 불 켜놓으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 그랬나? 그 말투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무섭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불부터 확인했다. 가스, 전기, 창문, 문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회사에 있어도 머릿속에는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지금은 괜찮을까? 혹시 또 무슨 일은 없을까? 전화라도 드리면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아버지 집이에요? 집이지. 그 대답이 맞는 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왜 거기 서 계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문이 안 열리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아버지를 이대로 혼자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아버지는 더 이상 괜찮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를 이대로 혼자 두기 어렵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그 말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좀 위험한 것 같아. 어머니는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위험?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다. 혼자 두면 불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길을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왠지 모르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았다. 요양,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를 맡기겠다는 거야?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맡긴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돌보는 데가. 나는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내 입에서도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제일 싫어한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고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했던 사람. 그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건 아버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그 말은 아버지를 위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나를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고 있었다. TV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날이 이미 와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결정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도. 아버지를 모실 곳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그 말을 꺼낸 뒤 며칠 지나서였다.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담담하게 일이 진행됐다. 요양원은 집 근처에도 있었고 차로 조금 더 가야 하는 곳도 있었다. 나는 조건을 비교했고 비용을 계산했고 후기를 읽었다. 그 과정이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더 괴로웠다. 첫 번째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 병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오래된 냄새. 복도에는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과 휠체어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데도 보지 않는 눈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다. 하루 일정, 식사 시간, 약 복용, 야간 근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게 되는 건가? 방을 보여주겠다는 말에 직원을 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이 쓰는 방이었고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처음엔 낯설어 하시지만 금방 적응하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믿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요양원을 찾은 날 아버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여긴 뭐 하는 데야?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사람들이 많네. 그 말이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한 유일한 감상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계속 앞만 봤다.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날이 정해지고 나자 시간은 갑자기 빨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민만 하던 일이 어느새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일 어디 가요?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병원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는 게 정직한 건지 아니면 잔인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짐을 싸는 날 아버지는 옷 몇 벌을 꺼내다 말고 손을 멈췄다. 이거 언제 입는 거였지?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냥 옷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의 구분도 이제는 아버지에게 의미가 없어 보였다. 출발하기 전 아버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주 오래 살았던 집,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보던 공간.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괜히 나를 더 긴장하게 했다. 차에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말을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긴 처음 오는 데네. 그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 몇 초가 아버지가 이 집과 작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요양원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순간 내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 쉬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도착하자 이미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침대 옆이 아버지 자리였다. 정리된 이불, 낯선 냄새, 처음 보는 공간.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작아 보였다. 아버지, 여기서 좀 계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좀이라는 말에 얼마의 시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직원은 필요한 설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방 안에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말 없는 공기만 남았다.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여긴 조용하네. 그 말이 좋다는 뜻인지 낯설다는 뜻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또다시 습관처럼 그 말을 했다. 사실은 전혀 확신이 없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들어와 면회 시간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제야 떠나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가볼게요. 그 말을 하자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어디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 볼 일 있어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은 반쯤은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침대에 앉았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뒤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요양원을 나서자 밖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아까까지 함께 있던 아버지가 몇 걸음 뒤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손이 운전대 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어디가? 그 질문에는 불안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순수한 물음 같았다. 나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집에 가요라고도 아버지를 두고 가요라고도 말하지 못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다. 도로 위의 불빛들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다. 현관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신발을 보며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부탁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혼자서 견뎌온 시간들이 모두 들어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침묵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라는 걸. 다음에 요양원을 찾아가면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